언니 오기 전에 얼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곧이어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고 베란다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경악할 상황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남편과 제 친동생이 서로 몸을 맞대고 있었거든요.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의 배신. 그것도 제 코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 한아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충격적인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 장호 씨와 고등학생 딸, 그리고 저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몇 달 전 이혼한 동생 소영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분간만 함께 살자. 소영이의 부탁에 남편도 흔쾌히 허락했어요. 동생이니까 어려울 때 도와야죠. 그런데 그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친구 약속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이 시간이나 일찍이었죠. 현관에서 열쇠를 꺼내며 생각했어요. 집에서 쉬고 있을 가족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적막했어요. 그런데 신발장을 보니 남편 구두와 동생 운동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분명히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여보, 소영아? 목소리를 높여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부엌을 지나 안방으로 향했는데 거기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베란다 쪽에서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대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평소와 다른 톤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고 동생의 웃음소리도 뭔가 달랐어요.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처럼 은밀하고 낮은 목소리였죠.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내 남편과 내 동생인데 그럴 리가 없어.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그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베란다 문 앞에 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더욱 집중했어요. 형부, 지금 그렇게요? 조금만 더요. 그 말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조금만 더 뭘 해야 한다는 건지,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문고리를 잡고 있는 손에서 식은 땀이 났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냥 돌아가고 싶었어요. 모르는 척하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죠. 이 불안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였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이제 의지할 곳이 생겼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모습이요. 그런 동생이 설마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 그리고 평생 믿고 의지해온 동생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는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이 모든 게 오해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베란다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베란다 문고리를 잡았어요. 귀를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언니 오기 전에 이것만. 소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엔 남편의 낮은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리고 힘껏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본 광경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남편 장호와 내 동생 소영이가
서로 몸을 맞대고 있었어요. 소영이의 위솥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두 사람은 제가 문을 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급히 몸을 떼어 놓았습니다. 언니. 소영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급히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워 자신의 몸을 가리려 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야, 화진아. 장호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함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셔츠 단추 몇 개가 풀어져 있는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가장 믿었던 남편과 내 친동생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게 꿈이었다고 잘못 본 거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찰칵 셔터 소리가 베란다에 울려 퍼졌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장호가 깜짝 놀라며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이미 몇 장의 사진이 찍힌 상태였어요. 떨어진 옷가지들, 당황한 그들의 모습,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제발, 그 사진 지워줘. 소영이가 울먹이며 애원했어요. 정말 실수였어.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처음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당황한 눈빛,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모든 게 이미 익숙한 사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머릿속으론 계속 그 장면이 반복되었고 눈을 감으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학교에 간 후 저는 소영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언제부터야? 반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돌려 말할 기분도 아니었고 변명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만 알고 싶었어요. 소영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언제부터냐고 물었어. 이번엔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한 달 전쯤부터야. 소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너무 외로웠어. 술 마시고 울고 있는데 형부가 위로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그날 밤에 그만 선을 넘어버렸어. 한 달. 생각보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제 코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 번뿐이야? 소영이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아니야, 몇 번 더 있었어. 소영이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말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주방 쓰레기통을 비우려다가 그 안에서 수상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더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영수증 아래쪽에는 선샤인 모텔 이용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딸 학부모 모임에 갔던 날이었어요. 오후 1시에 집을 나가서 6시에 돌아왔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였던 거죠.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담담하게 물어봤어요.
더 이상 화를 낼 기운도 없었거든요. 남편은 영수증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집안에서 하는 것도 모자라서 밖에서도 만나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소영이를 불렀어요. 영수증을 보여주자 소영이도 남편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영아, 너 이제 이 집에서 진짜 나가야겠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다. 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아니야,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배신이었어. 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계획적으로 만났잖아. 그것도 모텔에서까지. 다음 날 아침 소영이는 짐을 쌌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평소 속마음을 털어놓던 친구 은주에게 연락했어요. 화진아,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상했구나. 은주는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모든 상황을 털어놨어요. 은주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져 갔습니다. 화진아, 증거를 확보해야 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은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봐왔다고 했어요. 그때서야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님 생신이라 어쩔 수 없이 시댁을 찾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아주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화진아, 내가 들었는데 소영이를 내쫓았다면서?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가 어디 갈 데가 있어?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남편도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켜? 피부치끼리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키워? 시아버지까지 맞장구 쳤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장호 씨와 제 동생이 베란다에서 서로 껴안고 있던 걸요. 옷까지 벗은 채로요. 이게 단순한 실수입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내 동생인데,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애도 있는데, 체면 좀 생각해. 내 동생이 먼저 꼬리쳤겠지. 내 아들이 처음부터 그럴 사람이 아니다. 시어머니가 장호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폭발했습니다. 제가 동생 관리를 못해서라고요? 제 남편이 제 동생과 모텔까지 가면서 바람을 피워도 제가 잘못이라는 말씀이세요?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단호히 말했어요. 저는 제 동생도 이 남자도 더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은주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만나서 상담을 받았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어요. 베란다에서 찍은 사진, 모텔 영수증. 모든 자료가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었지만 결과는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왔어요.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딸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갔고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딸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아늑한 투룸 아파트였어요. 엄마, 괜찮아? 딸이 가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괜찮아, 우리 딸. 이제 정말 괜찮아. 저는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로 저는 작은 꽃가게를 열었어요. 예전부터 꽃을 좋아했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게 이름은 새싹이라고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였죠. 1년이 지나자 가게도 안정화됐고 딸도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어느 봄날 가게에서 장미를 정리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어머니께 드릴 꽃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예쁘게 만들어주셨네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천만에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거예요. 그분은 그 후로도 자주 가게에 오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도 혼자 사는 분이었고 정년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 잔 같이 하면 어떨까요? 꽃에 대해서도 더 배우고 싶고 사장님과 더 이야기해보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가게 문 닫고 나서 시간 있어요. 그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지난 상처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요. 집으로 돌아오니 딸이 반겨주며 물어보더군요. 엄마, 요즘 더 행복해 보여. 뭔가 좋은 일 있어?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 좋은 사람이야. 저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의 배신은 제 인생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또 다른 행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46의 나이에도 여전히 설레는 마음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어떤 배신을 당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니까요.